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양철학 지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 나간 그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겠다는 부분은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건너뛰시고요. 예, 선생님이 밑에 시간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양철학 두 번째 지문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하면요, 이제 동양 철학을 지문을 만났을 때 되게 반갑고 또 거부감이 없어질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동양 철학 지문을 쫙 풀면요, 이제 동양 철학이 뭔지 감이 오고 또 어휘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글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꼭 읽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세계관이란 그쵸?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게 세계관이래요. 이러한 세계관 차이는요, 도덕적 삶의 방법을 다르게 만든대요. 이게 1문단 내용이에요. 1문단 같이 읽을게요.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고,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1문단의 기능은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너에게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건절 내용은 세계관이라는 개념이랑 어떤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예, 성리학이 나오죠? 성리학은 이와 기로 나눈대요. 인간의 본성을. 근데 이는 뭐냐면요, 인간과 만물은 모든 물건이란 뜻이거든요. 뭐 산, 바다, 돌멩이, 태양 다 만물이에요. 이 만물에 내재된 내자가 안내예요. 한자로 안내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란 뜻인 거. 쟤는 존재할 때 쟤예요. 그러니까 있다 할 때 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대요.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 보편적이란 말은요, 모두 공통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있는 이치나 원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꽃이 피면 꽃이 지듯이 이러한 자연적인 순리가 이래요. 그리고 성리학의 특징은요, 인간은 타고나게 선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타고나게. 같은 말로 뭐라 그랬죠? 선천적이라고 했어요. 선천적이란 말의 반대말은요, 후천적이죠. 그쵸? 그러니까는 타고나게 선하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대요. 하지만 개개인의 도덕성 차이는 왜 일어날까?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성인,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것은 어른을 말하는 성인이 아니라요, 뭐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이런 성자들, 깨우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성 차이는 왜 일어날까? 그거는 기 때문이래. 하면서 볼게요. 기란 뭐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대요. 있을 유자죠?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이 기는요, 악으로 흐를 수 있대요. 수양을 해야 한대요. 어떻게 수양해? 수양이 뭐냐면요, 이렇게 왜 가만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이제 명상하는 거? 그런 것을 수양이라고 해요. 내면에 대한 관조래요. 내면. 그러니까 내 안을요, 관조, 조용히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지금 우울하지? 하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된대요. 이해가 됐죠? 이제 본문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독해력이 많이 늘면요, 이렇게 밑줄 긋지 않아도 글이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낯선 지문이고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을 그을 부분이 어딘지 선생님이 그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내가 맞게 그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리학은 이와 기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는 모든 사물의 본성으로 내재한다.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죠.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대요.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타고났대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대요.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있대요. 있다고 본다.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에서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 그러니까는 기를 다스려야 된대요. 어떻게? 수양을 통해서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길을요 통제해야 된대요. 자, 산문단을 볼까요? 이제 이 문단에서는요, 그죠, 성리학에 대해서 말했어요. 성리학은 맹자와 공자가 말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실학자 정약용을 나오는데요. 실학자는요, 18세기 후반에 나왔던 학자들이, 그러니까 실학도요 유교의 같은 갈래예요. 근데 이게 좀 더 변화가 된 거죠.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정약용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정약용은요 성리학을 비판했대요.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윤리적인 욕구가 있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성리학은요 인간은 타고나기 착하다고 했는데 정약용님 말로는 그게 아니래요. 그냥 욕구만 있대요. 착한 것을 좋아하는 욕구만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선을 계속 선택해야 된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도덕성이란 선천적, 즉 타고난 게 아니래요. 내가 착하게 행위해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 외부 세계랑도 관련이 되어 있대요. 아까는 그 성리학은 뭐라 그랬죠? 성리학은요 나의 내면에 대한 관조, 그러니까는 나 하나 컨트롤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지만 실학자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고 있죠. 산문단 읽어볼게요. 실학자 정약용은 성선설의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 세계를 비판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성리학은 성선설의 바탕을 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고. 그리고 윤리적 욕구래요. 그리고 새로운 인성론을 주장했대요.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인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인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을 갖추어지는 거래요.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래요.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즉 여기서 성리학과 정약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쵸? 한마디로 성리학은 타고나게 인간은 착하다. 하지만 정약용은 아니다. 인간은 그냥 욕구만 있을 뿐이야. 선을 좋아하는 욕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성리학은 나 하나만 컨트롤하면 된다지만 그죠? 정약용은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학자 최양기 산문단 내용을 볼게요. 최양기는요 이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근데 기에 대한 말만 있네요. 그쵸? 기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형성이 된대요. 만들어진대요. 모든 존재가
기로 만들어진대요. 성리학과 아까 정약용과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에요. 근데 기는요, 선과 악이 존재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란 녀석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래요. 아까 성리학은요, 기가 악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요, 기가 선도 악도 딱 정해져 있지 않대요. 하지만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거래요.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선과 악이 드러난대요. 그러면서 지각,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건 알지잖아요. 알지고, 이건 감각할 때 각이에요. 추측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대요. 수업 때도 말했지만 경험적인 것을 포함.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반찬을 집어 먹었더니 엄마한테 등짝을 맞았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막 엄마가 이제 요리를 김장을 하시는데 또 손으로 집어 먹으면 또 이렇게 혼나겠지 하고 내가 이제 필이 알죠. 그래서 내 이런 경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지향해야 된대요. 선생님이 지향과 지양의 그 구분 중요하다 그랬죠? 지향은요, 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대요. 공동체 생활로 나아가야 된대요. 알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실학자 최양기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된대요. 보편적이란 말 아까 봤죠?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속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 기가 모든 존재의 본성이래요. 아까 성리학은 그쵸? 이가 모든 존재의 본성이라 그랬는데 이게 차이점이란 걸 알 수 있죠? 이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불변하는 게 아니래. 영원한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래요.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대요.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대요.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경험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반찬 받는데 손으로 집어 먹었다 혼났던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지각을 형성하여 지각은 추측에 의해 확장된대요. 그렇죠? 추측은 논리적인 추측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인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포괄한대. 다 포함하는 개념이래요.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대요. 그렇죠? 우리가 막 사람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픈 친구를 막 놀리면은 되게 인성 나쁘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알죠? 아픈 사람을 놀리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는구나. 우리 이런 걸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배워요.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배우게 되면 그게 선한 거고,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건 선이 되는 거고, 약한 사람을 뭐 놀리고 막 그러면 그가 악이 된대요.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아마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 생각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좀 세상 좀 보고 그쵸 눈치 좀 채고 좀 알죠 뭔 말인지 그쵸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세상 좀 보고 그쵸 이처럼 최양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 주거니 받거니 사람들끼리 이것을 통해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세계를 지향했대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간다. 여기까지 읽었죠. 자, 이제 오문단은요. 볼게요. 성리학은 그쵸. 선천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착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뒀대요. 형이상학 수업 때 다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한자로
이렇게 모형할 때 형, 그러니까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상할 때 형이에요. 또 상은 윗상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학문, 그쵸, 공부하다 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추상적인 본질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하거든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는 뭐 하늘나라 같은 거죠.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 같은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누누이 말했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을 추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사랑, 우정 이런 게 추상적인 거죠. 본질에 대한 거. 본질 뭐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본질적인 거죠.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이러한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반면 형이하학은요. 나머지는 같은데 아래하죠. 한마디로 땅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물을 연구하는 것을 형이하학 학문이라고 합니다.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은요, 형이상학적 세계관, 그러니까 하늘에 관한 연구죠. 이와 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쵸? 이런 것을 세계관의 바탕을 뒀고요. 내면적인 수양을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컨트롤 잘하자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약용과 최한기는요, 실학자죠.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학자의 특징은요,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에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경험이 중요하다. 야, 우리가 이가 뭐고 기가 뭐고, 그래. 근데 그거 그래 나도 알겠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고요. 후천적인 노력. 한마디로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이후의 노력을 통해서 도덕성이 실현된다. 한마디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4번도 풀었지만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나머지 이것들이 왜 오답인지 풀이를 하셔야 돼요. 같이 볼게요. 성리학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됐다. 아니죠. 성리학이 아니라 그쵸. 실학자들 정약용과 최한기죠.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수천적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죠. 성리학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한 거라고 했어요. 성리학에서와 달리 최한기에는 본성을 절대 선한 것으로 보았다. 아니죠. 성리학이 본성을 선한 걸로 봤고 최한기는 아니라 그랬죠. 그쵸. 아니라 그랬어요. 4번은 맞고요. 성리학에선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이의 개별적 소성 때문에 아니죠. 기죠. 이가 아니라 기죠. 그쵸? 기억의 관점. 자, 3문단인데 새로운 인성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학자 정약용에 대한 말이거든요.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보기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딱 잡으셔야 되는데 솔직히 막 보기 읽으면 뭔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막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좀 크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큰 걸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읽어보면요. 성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 그러니까 당당하고 되게 대장부의 삶이 호연지기거든요.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그쵸? 여기서 키워드는요. 실천이죠. 그쵸? 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된대요. 그쵸? 이게 키워드였어요. 이걸 잡으시면 됩니다. 답은요. 그러면 1번이에요.
사람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그쵸? 3번, 3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반응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는 거 X 빵치라고 했어요. 선생님 계속 확인할 거예요. 아는 거 X 안 친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조선 후기래요. 외부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어려움에 처했고요. 이러면서 여러 관리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대요. 사리사욕, 개인적인 욕심에 집착했대요. 백성 어려움을 겪었대요. 나라는 더욱 위기에 빠졌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실학자들은 이게 너무 애들이 이제 세상이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관리들은 지 욕심만 차리고 하니까 실학자들은 어떤 대안을 내세웠대요. 뭐 어떤 대안일까요?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겠군. 아까 정약용은 그쵸 실학자로서 선을 좋아하는 그쵸 인간의 선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쵸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건 아니죠. 정약용은 백성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 된다 생각했군. 맞아요. 그쵸? 3번 볼게요. 최한기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난 악한기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군. 아니야. 최한기도 뭐라 그랬어요? 그쵸? 기가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최한기는요. 이가 인간의 만물을 이루고 있고 그쵸? 이가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타고난 악한 기 이게 틀렸죠? 최한기는 본문을 망각한 관리들의 모습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은 것 그쵸? 생각했군. 맞아요. 최한기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군. 맞습니다. 자 4번에 A는 찾는다라는 문맥인데요. 답은 뭐였죠? 답은 찾는다 1번이었어요. 그쵸? 1번은요.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쓴다라는 의미로 찾는다고요. 삶의 의미를 찾는다. 2번에 찾는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다는 뜻이고 3번에 찾았다는 것은요. 맡겼던 것을 돌려받는다. 4번은요. 어떤 것을 추구하다라는 뜻이고요. 5번은 주변에 없는 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거나 살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두 번째 지문도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지문 볼게요. 선생님이 그 중국 역사에 대해서 수업 때 말을 대략 했잖아요. 당나라가 있었어요. 당나라는 되게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백이나 두보라고 엄청 유명한 당나라 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시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는 학문적으로 엄청 발전하고 고상했어요. 당나라 시가 되게 유명했어요.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졌는데 송나라에서는요 성리학이 이때 만들었어요. 주자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 성리학은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본성이 착하다. 그쵸? 이제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세워졌어요.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명나라는 한족이라고 중국은 56국의 어떤 민족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90 몇 퍼센트가 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족이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55개인가 하여튼 소수민족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명나라가 이 당나라 송나라가 한마디로 그 한족이니까는 한족 그래서 대다수의 건 민족들인 거죠. 근데 이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근데 이 청나라는 그 소수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청나라는요 만주족이라고 그 소수민족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는요 부정할 수 없죠. 옛날부터 중국을 엄청 따랐어요. 형님 나라처럼 모셨죠.
그러니까 막 당나라 씨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엄청 따라오고 그 저기 우리나라 그 관리들이 그랬는데 이제 명나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형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런 천박한 맨날 쌈박질만 하고 말 타고 막 사람 막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막 애기도 죽여버리고 여자도 막 죽여버리고 막 물건 막 훔치고 몰상식하고 막 머리도 쌍스럽게 막 옆에 싹 밀어버려가지고 너무 촌스럽게 생긴 애들이 청나라라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의 형님은 한나라다, 명나라다. 우리는 한족이 우리 형님이다. 청나라 너무 맨날 말 타고 너무너무 무식해. 이러면서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나라를요, 이제 18세기에 우리나라의 그 박지원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있던 대신들이 청나라를 놀러 갔어요. 근데 청나라가 엄청 발달한 거예요. 막 도르래도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막 흙으로 담을 쌓아가지고 막 비만 오면 무너지고 막 쥐새끼 왔다 갔다 거리고 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근데 청나라는 막 벽돌로 성을 쌓아가지고 엄청 튼튼하고 견고하고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신들이 이제 청나라를 보고 와서 야, 우리가 청나라를 무시할 게 아니다. 청나라에 대해서 배우자. 이게 북학파예요. 이 사람들이 북학파라고요. 18세기 북학파들이. 그래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북학파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그죠. 박지원이 있었고 박제가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박제가나 이덕무도 북학론을 주장했지만 차이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했대. 그러니까 어떤 여행을 다녀온 기록이죠.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라는 북학론. 그러니까 북학론이 뭐죠?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이게 북학론이래요. 구체화했대요.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대요.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 중화는 뭐냐면요. 중국이 짱이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는 그 사상이 중화 사상이거든요.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는 이런 차이가 확인된다. 그래서 일문단에서 보면 뭐죠? 북학파라는 게 18세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북학론은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었구나. 근데 여기서도 박제가랑 이덕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글을 읽겠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A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박제가가 나와요. 북학이란 조선이 지향할 가치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대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지 말래요. 조선 버려버리래요. 중화와 합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과 그냥 똑같이 하래요. 그리고 그래서 주작은요. 아까 말했죠. 성리학이 주작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송나라 때 만들어진 학문이죠. 여기서는요. 이익치고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양반이 무슨 돈이야? 하면서 양반은 배가 고파도 뭐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고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어야 되고 이렇게 주장했던 게 주작인 거예요. 하지만 박제가는요. 이익 추구를 긍정했어요. 실용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용하고 이런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하면서 명나라의 의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대요. 읽어보겠습니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므로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 됐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화가 짱이었다는 거죠.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지 말래요. 유지하기보다는
중화와 화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의 주류라는 것은 주류 알죠? 어떤 대다수의 어떤 흐름인데 그 당시는요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대요. 대다수의 흐름이. 근데 이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므로 여기고 청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그러니까 북학론의 어떤 당연함을 이렇게 널리 퍼뜨렸대요.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그러니까 주자학자들은 이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이었대요. 주자학자들이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했대요. 그러니까는 주자학자들은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 이익 추구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했고 양반도 이익 추구를 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지금 박제가의 입장입니다. 반면 이덕무를 볼게요. 이덕무는요. 청과 조선의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대요. 그리고 청과 조선을 구분했어요.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배타적이란 것은 뭐냐면요. 거부하거나 밀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밀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명과의 의리를 중요시했대요. 여기서도 지금 박제가랑 이덕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잡으셨습니까? 그쵸? 박제가나 이덕무 둘 다 어떤 청을 배워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그쵸? 그 이덕무는 조선과 구분되고 우리는 독자 그쵸? 어떤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박제가는 무조건 중국을 따라야 된다였고 또 여기는 명과의 의리를 중시했죠. 이덕무는 이병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까 박제가는요. 이 사람은 책을 썼을 때 자신의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는 청의 좋은 점만 실은 거예요. 추상화된 되게 막 아름답다고 묘상 멋있다. 이야 청 대단해. 멋있어. 되게 추상적이죠. 하지만 이덕무는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썼대요. 그리고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황제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돼. 그러니까 무조건 청을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호화롭게 또 왕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호화스럽게 막 하는 걸 보고서는 이거는 아니다 하고 지적을 했대요. 그쵸? 되게 이덕무는 조금 객관적인 입장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도외시는 무시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박제가와의 어떤 공통점이죠.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대요.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대요.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조선 풍토에 맞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중국인들 그쵸? 만주족이 아까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만주족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가 옆에 변발하고 옆에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슬퍼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대요. 명나라를 의리를 중시했대요.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기서도 이렇게 차이점 잡고 있으시죠? 자, 이제 나 부분을 볼게요. 18세기 후반 중국 경제는 짱이었대요. 최고점이었대요. 정점. 그쵸? 여러 단계 시장이 연결되어 있대. 시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재래시장 있고 뭐 마트 있고 백화점 있고 그거 다 시장이잖아요.
상인 조직이 발전했대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발전했대요. 신용기관이 확대됐대요. 그러니까 서로 돈 빌려주고 돈 꺼주고 이런 게 확대됐대요. 그래서 확대 이런 거 선생님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이렇게 기호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세요. 이러다 보면 대외 무역이 발전했대요. 대외. 해외에 어떤 무역이 발전했고 은이 들어왔대요.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중국은 명대 이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대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대요.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았대. 장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의 먼 거리의 교역,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치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물건까지 확대됐대.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대외 무역의 발전, 대외, 이제 해외 무역을 하는 거예요. 외자, 바깥 외자잖아요.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대요.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 과세라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상품 경제 발전을 자극했대요. 온갖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됐대요. 이제 세계와의 무역 같은 거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문단 볼게요. 하지만 19세기에는요. 청나라는 하락의 시대를 겪었대요. 왜냐면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도시화를 해요. 그 뭐냐면은 시골에서 이제 고구마 캐먹고 하는데 더 이상 캐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도시로 가자 하면서 도시 가면 장사도 할 수 있고 돈 벌어야지 하면서 도시로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겠죠.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옆집이 작은 아버지고 뒷집이 큰 아버지고 우리 뭐 사촌 오빠고 다 이렇게 혈연으로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전통적인 유대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약화됐대요. 왜냐하면 다 도시로 이사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사 와서 뭐 옆집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솔직히 선생님도 옆집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뭐 교회를 다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듯이 그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서 청나라 때는요. 이러한 조직이 되게 불법적인 활동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뭐 도적 같은 걸 했댔겠죠. 뭐 이렇게 불량배들이 된다거나. 그래서 그리고 인맥에 의한 부정부패도 많았대요. 이게 뭐냐면은 인구수가 엄청 많으니까 과거를 봐도 사람들 다 막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과거로 사람을 뽑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돈을 줘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장원 좀 이렇게 뽑아달라고 좀 장원급제 좀 했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는 부정부패가 많았대요. 같이 볼게요.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 심각한 내자 안내와 바깥의 위기에 직면했대요. 급속한 하락 시대를 겪게 됐대요. 북화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는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대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대요.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됐고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했대요.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을 연결되곤 했대요. 그러니까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막 도적들이 만들어지니까 막 나라님한테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대요.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대요.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대요. 여기까지 읽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6문단 통치자가 불안해졌대요. 그래서 외국과의 접촉을 백성들에게 차단했고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했대요.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은 임금이 있는 곳이거든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배경을 말할게요. 뭔가 왕권 시대는요, 그래도 왕이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주입하고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따르게 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은 뭐야?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왕의 입장에선 그게 불편했겠죠. 아니, 내 말이 짱인데 어디서 서양에서 하나님 말이라고 해갖고 성경을 갖고 와서 막 하나님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임금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짜증났겠어요. 그쵸? 이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청조정, 그러니까 청나라의 임금님 그 곳은요,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형을 보였대요. 그러나 그때까지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라는 소수의 아주 적은 수의 지식인들만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에요.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 나머지는 아닌 것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2번 볼게요.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X빵 치셔야 되죠. 1번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했다. 방도는요, 이루는 방법을 방도고요. 간주, 그렇게 보다란 뜻이에요. 그쵸. 박제가는 그냥 청의 문물을 무조건 받아들이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그쵸. 박제가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청의 현실로 조선을 평가하고 조선은, 되게 멍청해 뭐 이런 입장이었죠. 이제 이덕무 볼게요.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 다른 면이거든요. 다른 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그렇죠? 현실을 보면서도 민생 문제 막 황제가 지나갈 때 호화찬란하게 길을 닦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건 비판했거든요. 막 황제님 지나가면 막 꽃 뿌리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런 것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다. 간과는 지나치다는 뜻이거든요.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4번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아니죠? 그러니까 청의 문물 효용성은 긍정은 맞아요. 하지만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으면 아니요. 청이 짱이야라는 입장은 이덕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물의 효용성 긍정은 했지만 무조건 청을 따라야 되고 명나라의 의리를 무시해야 돼. 이거 입장 아니었어요.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긍정적인 태도는 견지하였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화 관념 한마디로 뭐 중국을 따라야 된다는 입장은 있었지만 그렇죠? 아까 선생님 4번 그러니까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 아까 뭐라 그랬죠? 중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다운 옷을 보면서 만주족 옷을 사람들이 따라 입는 것을 보고서 되게 속상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중국다움의 모습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옷이 만주족과 비슷해지는 것을 보고 되게 속상해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4번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견제 이거는 맞습니다.
3번 볼게요. 편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정한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청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이거 중요하죠. 지향은요, 아까 그쪽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지향은요, 억누르다는 뜻이에요. 우리 소비를 지향해야 돼. 과소비를 지향해야 돼. 할 때, 그러지 말자라는 뜻이잖아요. 청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향하세요. 배타적이란 것은 뭐죠? 그것을 배척하고, 그죠? 밀어내는 거죠. 그런 행동은 하지 말세요.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 기억은요, 18세기 후반 심각한 위기의 씨앗이란 말이거든요.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반란의 위험성 증가는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네. 5번을 보겠습니다.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수양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다른 데서 나오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은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물건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조선은.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대요.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요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사람은 가난해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양반도요, 가난하면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해도 우리 조선 사람은 어떻게 양반이 장사를 하면서 되게 흉을 봤는데 명망은 그대로래요.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도 출입하고 책 사러 간대요. 원래 우리나라 양반들은 책도 아랫사람을 시켜서 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 이런 걸 되게 천박하게 봤어요. 재상조차 되게 높은 그 직분이죠. 재상조차도 직접 융봉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대. 그러니까 물건을 산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양을 영경은 중국을 말하거든. 중국 땅이에요. 실어 보내서 약재와 비단을 사오기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어 반나절이면 사라져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 묻으면 반년이면 썩어 없어진다. 한마디로 은이 되게 소중한데 그 은을 너무 쉽게 중국에 보내버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답은 4번이 아니거든요.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그죠? 부합은 그거 합치된다는 의미예요. 맞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 제시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조선은요, 물건은 막 사면서도, 그쵸, 막 은을 그래서 너무 쉽게 중국에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그런 자세를 되게 본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2번도 맞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교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양상은 모양이란 뜻이고 상충되다는 것은 어긋나다는 뜻이거든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은 뭐였죠? 한마디로 뭐 거리낌 없이 서점도 출입하고 뭐 물건 사고 장사하고, 그쵸? 한마디로 그 내용과 같죠? 맞습니다. 4번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성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고 볼 수 있어. 아니죠. 간과는 무시하다는 뜻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보기 쓴 사람도 은이 되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딴 나라의 은을 유입하냐, 보내냐 비판하고 있으니까 4번이 틀렸고요. 5번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맞습니다. 자, 6번은요. 그쵸? 3번이 C입니다. 적절한 것은 C. 그쵸?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지문 볼게요. 자, 유학은요. 그쵸? 공자, 맹자가 만든 게 유학이에요. 그쵸? 춘추 전국시대에 만들었어요. 근데 유학은요. 성악이 되기 위한 학문이래요. 성악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이 성인은 아까 어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그런 깨달음 얻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이 되게 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수기와 치인을 말하는데, 수기는 뭐냐면 사물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닦는 일을 수기라고 했습니다. 반면 치인은요, 집안을 바르게 나라를 통치를 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기치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기치인이 천도, 하늘의 돌이래요. 그래서 유학의 목적은 수기침, 즉 나를 닦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게 유학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삶을 투처리하고, 그러니까 삶을 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그렇죠? 그래서 수기의 어떤 뜻이 정의가 나왔고요.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의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인은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석학지묘를 지어서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대.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율곡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율곡이 그러면 이제 율곡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율곡이 들어봤죠? 율곡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곡이 말하는 그 유학이 뭔지 같이 볼게요. 율곡은요, 수기, 자신을 닦는 일을 수기라고 했고요. 이것을 수양론이라고 했대요. 치이는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건데 이걸 경세론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기론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는요, 형체가 없대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대요. 만물의 법칙이며 원리래요.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지문 그 이기론과 같은 내용이죠. 기는 뭐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동하는 거래요. 작용하는 거,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기론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성질로 되어 있고요.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와 기는, 그리고 이는 기와 함께 존재한다. 같이 붙어 있대요. 이거를 이기지묘라고 합니다. 이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했대. 그러니까는 수기를 위한 수양론, 그리고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했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래요.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봤대요. 하지만 기는요, 시간적인 선우와 공간적인 시간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봤대요. 이 기를요. 이와 기는 만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대. 서로 다른 성질. 이는 현실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대. 이는 실제로 존재한대.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표현했대. 여기까지 읽히죠. 자, 3문단 보겠습니다. 율곡은요, 수기는 자신을 닦는 거라 그랬죠. 수양론을 말하는데 이걸 이통기국이라고 했대요. 수양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하나로 동일한 일을 공유한대.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말했죠. 이가 있는데 이는 만물이 다 이걸 공유하고 있대요. 모든 사람이 이걸 공유하고 있대요. 기는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성인과 일반인이 있는데 공통점은 동일한 이를 가졌대요. 이는 성인이나 일반이나 다 똑같이 갖고 있대요. 하지만 그런데 일반인도요, 기를 정화하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면은 성인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정화하는 방법을 수양 방법이라고 했는데
거경과 궁리랑 역행이랑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수양하면은 일반인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했대요.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일을 가지고 있다.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일을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문을 꼼꼼하게 보니까 여기 있는 지문이 이해가 되죠. 그쵸?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의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기질의 차이가 있대요. 동일한 일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에 선한 본성이 회복된대. 한마디 여기서 본성이 선하다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보고 있죠. 율곡도요. 회복돼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대.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과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와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했대.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경세론이 뭐죠?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는 게 경세론이네. 근데 인간에게 그쵸? 뭐까지 이해됐습니까? 그쵸? 자, 이제 4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율곡은요. 이거 4문단 그쵸? 6건 했고 4문단 볼게요. 이와 기가 있는데 이는요. 아까 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착한 본성이라 그랬죠? 얘는 완벽하대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대요. 그래서 이건 왕도와 오륜이 이래요. 그러니까 완벽하대요. 이는. 근데 기는 변화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게 기라고 했죠? 같이 보겠습니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경제론을 펼쳤대. 아까 경세가가 뭐라 그랬죠? 세상을 다스리는 거라고 아까 위에서 정리했어요. 이는 망원봉사에서 잘 나타난대요. 선조, 임금의 이름이죠. 이는 빈틈없이 완전함이 있고 완전하대요.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대요.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망원봉사였대요.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그러니까 법제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게 법제래요.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왕도래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지켜야 할 법도 같은 거, 왕으로서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이게 어진 정치고 삼강이고 오륜이래요. 변할 수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은 왕도와 삼강과 오륜이래요. 삼강 오륜 들어봤죠? 삼강 오륜은요, 뭐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뭐 백성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삼강 오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대. 아까 법제라 뭐라고 했죠?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걸 법제라고 했잖아요. 법제 개혁, 바꿔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대.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왕도나 오륜은요, 이래요. 고칠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를 고치자라는 게 아니래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제를 개혁했는데 그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문단을 보겠습니다. 수교라는 게 뭐냐면요, 왕의 지침이에요. 이런 거 있죠? 뭐 양반이 노비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죽이면은 매를 10대를 맞는다. 이렇게 왕이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 식으로 부르고, 뭐 도둑질을 하면은 뭐 이렇게 매를 몇 대를 맞는다. 이렇게 지침을 했어요. 이걸 수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 내리는 거죠. 근데 그게 꽤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꽤 이렇게 정당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면 똑같이 그 몇 대를 맞게 한다거나 같은 명령을 계속 내리겠죠. 그럼 이거를요,
법전에 이제 새기는 거예요.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전에 새겨요. 그걸 록이라고 해요. 이 록은요, 기록할 때 록인 거죠. 근데 이 록도요, 법전도요, 계속 하다 보니까 꽤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 납득을 하고 합당한 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영구히, 영원히 시행할 만하다. 이거는 조상, 이제 우리 후대에도 대대로 이 지침을 지킬 만한 거다 하면은 대전이라는 곳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그 왕들의 그 조상 대대로, 왕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룰인 거예요. 그걸 대전이라고 해요. 읽어볼게요.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 근원은요, 수교이다. 아까 수교, 왕의 지침이라 그랬죠?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그쵸? 우리 지금 뭐 국회의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랑 같이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그쵸?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법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수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교예요.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모순 같은 것도 없어요.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고 정리되어서 록이라는 이름을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고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교, 왕의 어떤 명령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꽤 괜찮고 그러면 록이 되고, 또 이것을 이렇게 다듬고 계속 반복해서 시행하다 보면은 대전이라는 법전, 그쵸? 그런 법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성종 때 경국 대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전이 영원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경국대전이라고 만들어졌대요. 한마디 이거는 영원히 시행할 만한 거다라는 법전인 거죠.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종성헌이라고 뗐는데 함부로 고칠 수 없대요. 그래서 양법미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함구히 지킬 만한 되게 아름다운 규정이라는 거예요.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이렇게 모은 거예요. 통일법전이래요. 그러니까는 경국대전은 통일법전이래요. 꾸준한 정년을 거쳐, 다듬고로 이렇게 다듬는 것을 거쳐서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라고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그러니까 영원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대요. 개정이라는 것은 고쳐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쳐지지 않았대요. 그대로 이어져 왔대요. 선왕들이, 이 선자는 앞선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그러니까 땀과 이렇게 피를 흘릴 정도로 아주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을 조종성헌이라고도 불렸고, 이걸 조종성헌, 한마디로 영원히 시행할 만큼 아주 검증된 그런 거래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통일법전을 대전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항구히 영원히 이게 아름다운 규범이란 뜻이고 절대 고쳐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걸 또 조종성헌이라고도 불렀고,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뭐 같은 말이지. 한마디로 경국대전은 고칠 수 없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이제 율곡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율곡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율곡을 하는 말이요. 나는 이 조종성언,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쵸? 나는 이 경국대전, 이 대전을 고치자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고치자고 하는, 법제라가 고치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한 법제가 이 조정성언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연산군 때, 연산군이 폭군이었어요. 나중에 막 엄청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만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이 연산군 때 이 연산군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법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을 되게 힘들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이 조세 법령만 바꿔야 한다라고 율곡이 말했습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 그죠? 아까 율곡이 법제를 새로 만들어낸다고 했죠? 이것은 조종성언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래요.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되게 힘들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어떤 잘못이 있는, 부족한 있는 이런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수는 지키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지킬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역설은 힘주어 말하다. 여기선 주장하다는 뜻이야. 이 역설은요.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언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래야지 오히려 이 아름다운 그 조종성언, 그 양범미가 회복된대요. 결국 조종성언에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그러니까는 율곡은 한마디로 백성을 괴롭히는 연산군 때 만든 그 조세 법령을 고치자는 거지. 우리 아름다운 그 대전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막 권세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곡이 법 바꾸자고 하니까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법인데. 근데 율곡이 말하는 거는 내가 고치자는 것은 그 대전을 고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세 법령을 고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법령은 이가 아니야. 고칠 그 영원하고 불변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이의 영역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그런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던 율곡 이의 노력은 수기치인 실천이라 할 만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곡 이익의 어떤 노력과 수기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그것을 실천했다고 했죠. 1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성악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그렇죠? 성악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 맞습니다. 성학 지교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그렇죠? 그렇죠. 임금님이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명령하는 것을 그렇죠. 수고라 그랬죠.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렇죠? 대전이라는 것은 완벽한 이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계속적인 그 어떤 검수를 거치면서 폐단, 어떤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된 법전을 대전이라고 했죠. 5번 볼게요.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아니죠. 개정은 다시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경국대전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한 설명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천대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그쵸? 그쵸? 천대지변 갑자기 막 비가 엄청 내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갑자기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세상이 막 변화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것은 기의 현상이죠. 기가 그 움직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는 더불어 존재. 왜냐하면 이와 기는 항상 같이 더불어서 존재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2번 볼게요.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입이 된다? 아니죠? 어, 그렇죠. 율곡은요. 이가 오히려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는 아니에요. 자, 3번 볼게요.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듬하자 할 대상이다. 맞습니다. 아까 율곡이가 법제를 고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율곡이의 반대 이들이 야 조상 선왕 대대로 내려온 이 법 대전을 어떻게 고치냐 했더니 율곡이 나는 대전을 고치자는 말이 아니었어. 연산군 때 만들어진 조세 법령이 백성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나는 그걸 고치자고 한 거였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져야겠죠. 4번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일화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그쵸? 5번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일을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볼게요. 기역, 수기친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친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쵸? 이게 첫 번째 문단이가 나왔어요. 그쵸? 자, 이제 문제가 없나요? 또 있네요. 4번 볼게요.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보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보기에서 뭔 말을 하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플라톤은요.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플라톤,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현실 세계예요. 하지만 플라톤은 말하는데 이데아라는 거를 되게 말을 했어요. 이데아가 뭐냐면요.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은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말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동굴이 있고 거기 죄수가 이렇게 동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껌껌한 동굴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요 막 불을 이렇게 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무언가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 막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든 동물이 왔다 갔다 하든 그쵸? 근데 여기 동굴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보고서도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바깥은 이렇게 환하고 모닥불이 피어있고 그리고 사람들이나 뭐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그림자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 있죠?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선생님이나 이 동굴 안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이 바깥 세계에서는 정말 레알인 세상,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세계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데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굴 안에서 이 그림자만을 보고도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오히려 현실 세계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바깥이 변하지 않고 완벽한 이데아인 거죠. 그리고 이상세계. 이상세계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상형이란 말 들어봤죠? 네 이상형이 뭐야? 난 뉴진스의 누구야? 한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상형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상형은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내가 정말 걔랑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는 몰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은 그 사람이야. 뉴진스의 뭐 한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 이상세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봉의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이데아가 존재하는 이상세계를 구분했어요.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완벽한 곳인 거예요. 마음속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 그쵸? 여기서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고 이 모닥불도 실제로 존재해요. 이상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어나려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여기서 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이제 인간이 되려고 여기 딱 왔는데, 천국에서 어떤 신 같은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여기 내려오면서 기억을 상실한대요. 그리고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다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아요. 그 물질의 한계, 우리가 많이 까먹었으니까, 내가 천국에 살았을 때, 좀 가물가물 기억이 나. 내가 공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진 못해요.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하게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거래요.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의 왕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그 천상의 완벽한 세상에서 살던 존재들이에요. 완벽해. 영원하고 불변하고 정말 완벽한 곳인데 이제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 동굴 속에 살면서 이제 막 기억들을 상실하는 거죠. 내가 정말 천사였던 기억을 다 까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기억해내는 사람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그래도 천상의 삶과 같은 비슷한 삶을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는 답은요 1번이거든요.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맞죠? 그러니까는 율곡의 이는요 완벽한 존재,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와 기는 항상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분리되지, 그렇죠?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플라톤의 이데아는 그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는 구분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건 어려운 고등학교 문제거든요. 또 여러분 또 5번이 있네요. 잠깐만요.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1번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 경세론이 뭐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거죠.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권유한다. 아니죠? 선왕의 법을 개혁하면 안 돼. 선왕의 법은요 그대로 따라야 돼. 선왕이라는 것은 나의 앞선 왕들의 법이거든요. 그거는 지킬 만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자라고 권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조종성은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그렇죠? 아까 악용한다는 게 그런 그 반대에 있는 권세가들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문단이에요. 4번 삼관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삼강오륜, 그렇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거죠.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삼강오륜은 변할 수 없는 이 같은 존재, 완벽한 존재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죠. 5번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구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연산구 때 만들어진 악법들은요. 바꿔야 된다. 개혁할 대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진짜 여러분 이거 꼭 오늘 이거 지금 선생님 설명 들었다고 끝났다 하고 프린트 던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힘으로 글을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읽으셔야지 독해력이 늡니다, 여러분. 지금 안 읽으시면요 날라가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강의 마치고 여러분 직접 여러분 힘 스스로 모든 문장을 읽어봐서 모든 문장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독해력이 엄청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